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입니다. 요즘에 글을 쓰시는 분들도 많고 또 책을 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글 쓰는 게 그리고 책을 내는 건 더더욱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저도 직업상으로도 그렇고 늘 글을 쓰고 또 책을 내기도 하는데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글을 쓰면서 자주 들춰보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윌리엄 진서의 글쓰기, 생각쓰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글쓰기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100만 이상의 독자들이 보았던 30년 이상 읽혔던 그런 책입니다. 물론 이 책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글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 책인데요. 하지만 한글로 글을 쓰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글쓰기의 실용서라고 하기에는 매우 유머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아주 촘촘히 좋은 수필이라든지 아니면 넌픽션에 다른 글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글쓰기에 관한 에세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셔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윌리엄 진서가 이 책을 관통하면서 주장하는 단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단순함입니다. 그는 어떤 곳에선 간결해라, 어떤 곳에서는 명료해라, 또 어떤 곳에서는 단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간결하고 단순하게 군더더기 없이 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특히 글을 못 쓰는 사람일 경우에 내 글이 너무나 못나 보일까 봐 뭔가 꾸밈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허위의식을 더 많이 붙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식한 한자어를 더 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형용사를 많이 붙인다든지 멋들어진 부사를 붙인다든지 문장을 쓸데없이 길게 늘린다든지 이러한 장식을 많이 붙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진서는 말해요. 독자들은 단 1초만이라도 만약에 거기에 집중할 수 없다면 금방 달아나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신경 써야 할 것은 글이 단순하고 명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독자의 시선을 계속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작가는 끊임없이 문장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형용사와 부사를 가능한 한 없애고 그리고 수동태를 쓰지 않고 그리고 주어와 동사로 강력하게 승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글쓰기의 기본입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글쓰기의 비결은 모든 문장에서 가장 분명한 요소만 남기고 군더더기를 걷어내는 데 있다.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단어, 짧은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 긴 단어, 이미 있는 동사와 뜻이 같은 부사, 읽는 사람이 누가 뭘 하는 것인지 모르게 만드는 수동구문, 이런 것들은 모두 문장의 힘을 약하게 하는 불순물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불순물은 대개 교육과 지위의 비례해서 나타난다. 내가 다녔던 대학의 총장은 1960년대에 학원 소요가 한바탕 지나간 뒤 동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를 한 통 썼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관련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 매우 상당한 잠재적으로 폭발적인 불만의 표출을 경험해 왔습니다. 학생들이 상관도 없는 문제로 학교를 들볶았다는 말이었다. 나는 학생들의 잠재적으로 폭발적인 불만의 표출보다는 총장의 글솜씨 때문에 훨씬 더 기분이 상했다. 간소하게, 부디 간소하게 쓰자. 우리가 자주 듣는 이 말은 H.D. 소로가 한 말이다. 미국 작가 가운데 그만큼 자신의 말에 충실한 사람은 없었다. 월드 내 어느 페이지를 펼쳐봐도 그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쉽고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숲으로 간 것은 신중하게 살기 위해서, 삶의 본질만을 마주하기 위해서, 삶의 가르침을 과연 내가 배울 수 있을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죽을 때가 되어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어떻게 하면 난삽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부러운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답은 난삽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치워버리는 것이다. 명료한 생각이 명료한 글이 된다. 하나가 없이 다른 하나는 있을 수 없다. 생각이 흐리멍덩한 사람이
훌륭한 글을 쓰기란 불가능하다. 한두 문단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독자는 이내 길을 잃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독자를 다시 불러들이기 어렵다. 글 쓰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잘못은 없다. 독자라는 이 붙잡기 어려운 대상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독자는 주의를 지속하는 시간이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존재이다. 또 그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하는 많은 힘에 둘러싸여 있는 존재이다. 전에는 그런 힘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신문, 잡지, 라디오, 배우자, 아이들, 애완동물 정도가 그런 경쟁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 텔레비전, 비디오, DVD, CD, 게임, 인터넷, 이메일, 휴대전화, PDA, MP3 등 오락과 정보를 제공하는 온갖 전자기기들과 헬스클럽, 수영, 잔디,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잠이 추가되었다. 의자에 앉아 책이나 잡지를 들고 조는 사람은 글쓴이 때문에 불필요한 수고를 너무 많이 한 사람이다. 독자가 둔하고 게을러서 생각의 연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독자가 길을 잃는 건 대개 글쓴이가 충분히 정성을 들이지 않아서이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문장이 너무 난삽해서 독자가 장황한 표현 속에서 헤매다 의미를 놓쳐버렸을 수도 있다. 문장 구성이 너무 조잡해서 독자가 그것을 여러 가지 뜻으로 읽어버렸을 수도 있다. 또 B라는 문장이 A라는 문장을 논리적으로 이어주지 못했을 수도 있다. 글쓴이가 자기 머릿속에서는 두 문장의 연결이 명확해서 연결고리를 밝히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다. 글쓴이가 사전을 찾아보는 수고를 하지 않아서 단어를 부정확하게 구사했을 수도 있다. 그런 장애물에 맞닥뜨린 독자들은 처음에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분명히 뭔가를 놓쳤겠거니 하고 스스로를 탓하면서 알 수 없는 문장으로 되돌아가거나 고대 문자를 꿰맞추듯 문단 전체를 다시 읽으며 추측을 거듭한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오래가지 않는다. 글쓴이 때문에 지쳐버린 독자는 이내 더 나은 사람을 찾아 떠나버린다. 그러니 글 쓰는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그걸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또 자기가 쓴 글을 읽어보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내가 제대로 말했나? 이 주제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보기에 그리 명료한가? 그렇지 않다면 어딘가 모호한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명료한 작가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히 어디가 모호한지 알아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다. 글을 쓴다는 건 힘든 일이다. 명료한 문장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심지어는 세 번째까지도 적절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절망의 순간에 이 말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글쓰기가 힘들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글쓰기가 정말로 힘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윌리엄 진서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껏 자기 자신을 표출하라는 거죠. 사람들은 글을 쓰면서 어딘가 점잖은 척, 어딘가 객관적인 척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를 즐깁니다. 안 그러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아니면 뭔가 내가 초라한 것 같고 이러한 느낌을 갖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 책에 감동받는 것은 그 책의 저자가 쓴 글의 인간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그 책의 저자가 다른 사람과는 달리 남들이 피해가려고 하는 주제를 솔직하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들이 이리저리 둘러서 말하는 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말을 한다든지 어딘가 그 사람이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내뱉는 것에 우리가 감동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책에 감동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책에 감동을 받고 그 책을 좋아하는 것은 그 책에서 인간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솔직히 표출하라는 건 덮어놓고 자기 자랑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권위적인 가면을 벗고 자기 자신의 솔직한 목소리를 내라는 뜻이지요. 가장 나다운 글이야말로 가장 좋은 글입니다. 세 번째로 윌리엄 진서는 말합니다. 글쓰기는 결코 예술이 아니라 노동이라고요. 그야말로 왠지 작가들이 글을 쓴다고 하면 멋들어진 예술가의 활동처럼 느껴지지만 진서에 따르면 글쓰기라는 것은 오히려 목수들의 톱질과 대패질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글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십 번의 퇴고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그것은 멋들어진 예술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아주 끊임없는 그리고 지루한 반복적인 노동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멋들어진 문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의 재능보다는 어떤 면에서 끊임없이 퇴고를 반복한 끈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글쓰기의 본질은 다시 쓰기, 퇴고의 과정에 있다고 한 진세말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책의 중반부에는 다양한 형식의 논픽션 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글을 쓸 때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술해 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행기라든지 인터뷰 글이라든지 비평이라든지 과학과 기술에 대한 글이라든지 회고록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글이라든지 이처럼 다양한 논픽션 글들이 있는데요. 만일 여러분들이 쓰시는 글이 이 중 하나에 속한다면 이 부분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결국 글쓰기의 핵심은 인간미와 온기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쓰기에 있어서 그 문장을 쓰는 데 있어서 핵심이 간결함, 단순함이라면 그 글쓰기의 내용에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인간미, 온기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항상 참 재미있다고 느꼈던 한 부분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코네티컷주의 어느 학교에서 열린 예술을 위한 하루라는 행사에서 직업으로서의 글쓰기를 주제로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행사장에 가보니 나 말고도 브록이라는 이름의 외과 의사가 강연자로 와 있었다. 최근에 글쓰기를 시작해 잡지에 글을 몇 번 실기도 한 이였는데 그는 부업으로서의 글쓰기에 관해 이야기하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 둘은 그렇게 글쓰기라는 매력적인 일에 대해 몹시 궁금해하는 학생, 교사, 부모들 앞에 나란히 앉았다. 브록 씨는 작가라면 응당 그래 보여야 한다는 듯 어딘가 보헤미안 같은 분위기에 밝은 빨간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가 첫 질문을 받았다. 작가가 되시니까 어떤가요? 그는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했다. 병원에서 힘들게 일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곧장 공책 앞에 앉아 글을 쓰면서 그날의 긴장을 떨쳐버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노라면 단어들이 술술 흘러나와 글이 쉽게 써진다고 했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글쓰기가 쉽지 않거니와 재미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글쓰기는 힘들고 고독한 일이며 단어가 그냥 술술 나오는 경우는 여간에선 없다고 했다. 다음으로 브록 씨는 글을 고쳐 쓰는 것이 중요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는 있는 그대로 다 끄집어내라며 문장이란 어떻게든 글 쓰는 사람의 내면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마련이라고 했다. 나는 글은 고쳐 쓰기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문 글쟁이들은 문장을 몇 번이나 고쳐 쓴 다음에도 또 고친다고 했다. 글이 잘 안 써질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브록 씨가 질문을 받았다. 그는 당장 글쓰기를 멈추고 잘 써질 때까지 하루쯤 손을 대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글쓰기가 직업인 사람들은 매일 쓰는 양을 정해놓고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나는 글쓰기는 기능이지 예술이 아니라고 했다. 영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기능을 연마하는 일에서 손을 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이라고도 했다. 우울하거나 슬플 때는 어떻게 하나요?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한 학생이 물었다. 그러기 쉽다고 브룩 씨는 대답했다. 그럴 땐 낚시를 가거나 산책한다고 했다. 나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글쓰기가 직업이면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묵묵히 일을 하게 된다고 했다. 어떤 학생은 작가들을 자주 만나는 게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다. 브록 씨는 작가로서의 새로운 생활이 아주 즐겁다면서 출판사 사람이나 에이전트를 따라 작가와 편집자가 많이 모이는 맨해튼의 레스토랑에 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전문 글쟁이들은 다른 작가들을 잘 만나지 않고 주로 혼자서 힘들게 일한다고 했다. 글의 상징적인 표현을 자주 쓰시나요? 한 학생이 나에게 질문했다. 되도록 쓰지 않지요. 나는 소설을 읽거나 연극이나 영화를 볼 때 거기에 숨은 심오한 의미를 잘 놓치기로 소문난 사람이며 무용이나 마임 같은 것을 보면 도대체 뭘 전달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저는 상징을 아주 좋아해요. 브록 씨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자기 글에서 상징을 이리저리 엮어나가는 것을 즐긴다고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그렇게 지나간 그날 아침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다. 행사가 끝날 때 브록 씨는 내게 답변이 참으로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그는 글쓰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나 역시 그의 답변이 참 흥미로웠다. 나는 글쓰기가 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가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은 둘 중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글쓰기라는 일에 대해 보다 폭넓은 시각을 보여준 것이다. 글쓰기 같은 개인적인 일에 옳은 방법이란 없기 때문이다. 글 쓰는 사람도 천차만별이고 글 쓰는 방법도 천차만별이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그 사람에게 옳은 방법이다. 어떤 사람은 낮에 글을 쓰고 어떤 사람은 밤에 쓴다. 조용해야 글이 써지는 사람이 있고 라디오를 켜놓아야 잘 써지는 사람이 있다. 펜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워드 프로세서로 쓰는 사람도 있고 녹음기에 녹음해서 쓰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일단 단숨에 길게 초고를 쓴 뒤 고쳐 쓰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문단을 끊임없이 만지작거리지 않으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상처받고 긴장하게 마련이다. 자신의 일부를 종이 위에 펼쳐놓아야 한다는 강박에 이끌리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대로 쓰지 못한다. 지필이라는 것을 한답시고 앉아있지만 종이 위에 나타나는 자신은 글을 쓰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뻣뻣하게만 보인다. 문제는 그런 긴장 뒤에 있는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글 쓰는 이가 팔아야 하는 것은 글의 주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이것이 좋은 글쓰기의 핵심이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여기에서 나온다. 바로 인간미와 온기다. 좋은 글에는 독자를 한 문단에서 다음 문단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붙잡는 생생함이 있다. 이것은 자신을 꾸미는 기교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명료하고 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의 문제다. 네, 이 책에는 이처럼 윌리엄 진서의 그러한 생각과 의견 외에도 참 좋은 명문장들 그리고 명단락들이 군데군데 수놓듯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글만 보시더라도 어떤 황홀한 느낌에 사로잡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책 한 권을 구비해 놓으시고 틈틈이 책장에서 꺼내서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